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재명, 윤석열 여야의 주요 대선 후보들의 가족들의 논란이 뉴스를 장악했었습니다. 이번 대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좀 씁쓸합니다. 패널들과 함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재명 후보도 아들의 도박 논란에 대해 사과했고, 윤석열 후보도 부인의 과거 거짓 이력에 대해서도 사과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라는 표현 때문에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역시 사과의 기술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이 자리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뉴스 설계에서는 어떤 뉴스 썰어볼 건가요? 네, 이재명 후보의 아들 논란 때문에 갑자기 다시 관심을 받게 된 사람 바로 장제원 의원입니다. 왜 관심을 받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이 뭐 문제 제기를 했다가 또 사과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죠. 잘못된 정보를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사과를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영끌 인터뷰는요? 네, 오늘 실손 보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가입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70% 이상이 가입한 실손보험 20% 최대 20%포인트 가깝게 오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가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생각이 좀 시간이 걸려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70% 이상 가입한 실손보험 짚어보도록 하죠. 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원래 첫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짧은 촌평을 듣곤 하는데 오늘 첫 주제 자체가 촌평입니다. 주제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썰전 라이브 첫 주제는 애휴. 사실 오늘 아침 회의 때 나온 건데요. 이 애휴 뜻이 좀 더 보면 사람의 한숨을 글로 표현한 합성어, 뭐 안도의 의미나 속상함의 표현보다 답답하거나 괴로울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저희 아침에 제작회의에서 김모 영환 PD가 의성어 김모 영환 PD가 에휴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거 참 국민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저희가 첫 제목으로 했습니다. 일단 지금의 대선 후보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인지 검증인지 가족들 논란이 있는데 짧은 촌평을 부탁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어제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이 논평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가 콩가루가 됐다. 예. 이게 무슨 시대 정신이나 비전이나 정책은 없고 온통 후보들의 가족의 불법과 탈법, 그것을 둘러싼 서로 간의 삿대질, 이걸로 얼룩지고 있다.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극도로 피곤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 뭐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저는 뭐 국민은 뭔 죄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대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민들이 주권을 맡겼던 지난 5년간 동안에 과연 정치를 잘했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5년은 과연 그런 어떤 시대 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거냐, 이것들을 이렇게 전망하는, 그러니까 과거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주권을 이제 위임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그런 행위가 돼야 될 선거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인과 아들 뭐 이렇게 가족들 뭐 문제로 계속, 그것도 뭐 보면 과거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부터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까지 이렇게 쭉 걸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 시대, 그다음에 남북 관계도 그렇고 또 뭐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코로나 시대고, 이것들에 대한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담론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아주 정말 답답하고, 국민이 뭔 죄를 졌길래 이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예,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인 게 과거를 평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진지한 담론의 장이 뭐 꼭 진지하지는 않더라도 적극적인 담론의 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정할 때 혹시 이런 부분들이 뭐 회의주의, 에휴 난 모르겠다, 당신들끼리 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가는 게 저희 이제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돼서 어떻게든 에휴라고 한숨 한번 쉬고 적극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안에서도 뭔가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유의 대상이 됐던 가족의 두 논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뭐 도박, 상습 도박 의혹,
그리고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과거 거짓 이력서 의혹 이렇게 되는데요. 민주당 선대위의 공동상황실장인 조응천 의원은 이 애유에도 차이가 있다, 우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얘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김동연 후보 측의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불법과 불공정의 막장 드라마를 국민은 더 이상 눈뜨고 지켜볼 수 없을 지경이다. 누가 쓰레기를 더 많이 퍼붓나의 경쟁의 장인가. 지켜보는 국민의 불합병 증세가 점점 심각해진다. 지금 쭉 들었고요. 일단 다시 한번 또 들으면 여기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 쪽 가족의 논란과 윤석열 후보 쪽 가족의 논란이 우열이 있다라는 주장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주장인데 역시 바로 이어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직의 배우자는 예. 공적인 영역에서 직접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출직 본인 다음으로는 굉장히 검증을 좀 세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자녀들은 그보단 좀 밑입니다만은. 왜냐하면 행사하는 그 권력의 크기가 그 본인, 그다음 배우자, 자녀는 뭐 사실은 권력이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조응천 의원의 주장은 그래도 우리 게 좀 덜 나쁘다, 우리 게 좀 낫다 이런 얘기인데 역시 애유 한번 하고 그래도 좀 덜 나쁜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 유리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윤석열 후보 쪽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럼 뭐 잘못은 아닙니다. 부인 문제가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예. 부인 문제가 더 크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윤석열 후보밖에 없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한 건데 부인이냐 자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내용이 뭐냐.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그런 뭐 허위 경력, 또 그를 둘러싼 뭐 조작 이런 논란이나 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도박 논란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아니 대선 후보로 나올 정도의 분들이라면 국가를 경영하고 또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이 선거에 나섰으면 자기 자신이나 혹은 뭐 본인의 집안에 직계가족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점검도 하고 미리미리 정리도 하고 의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씨 문제 터진 이후로 사실은 더 논란이 된 거는 태도였습니다. 그 논란도 논란이지만 뭐 뒤에 우리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번 대통령 선거가 참 여러모로 역대 유례 없는 그런 이른바 이제 비호감 대전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다 이런 말까지는 나오는데 정말 누가 더 나쁜가 누가 더 혐오스러운가를 다투는 이런 선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씁쓸합니다. 저는 종천 의원 뭐 저하고 같은 연배고 해서 친하게 지내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이 종천 의원의 이 말씀은 좀 너무 억지스럽다. 마치 아들과 배우자 중에서 누굴 선택할래?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 지금까지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보면은 부인 때문에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 아들이나 자식들 때문에 논란이 된 적들도 있었어요. 대통령의 그렇죠.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도 사목밀이라고 그래서 그 세 아드님이 또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됐어요. 영어가 되곤 했었죠. 그런 적도 있었고 또 뭐 YS 때도 뭐 김현철 씨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코 뭐 아들 문제는 그 부인 문제보다 덜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얘기한 대로 출가하는 자녀들은 그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장성한 자녀들은 안 들어가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큰 따님이 지금 그 청와대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례도 맞지 않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부합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내용의 문제인 거지 이게 아들이냐 부인이냐 그러니까 뭐 부인은 문제가 있고 아들은 문제가 없다 혹은 그 반대다 다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저도 뭐 이렇게 일단 태도 문제에 있어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응천 의원의 말은 조응천 의원이 이재명 선대의 레드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겸손한 태도는 일단 아니에요. 우리가 덜 나쁘다 이 얘기니까. 근데
조홍천 의원의 또 이 말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영부인의 경우는 바로 대통령과 함께 국가를 대표하게 되고 또 예산이 지원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들과는 또 아들은 또 원래 뜻대로 뭐 딸과 아들 똑같은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들과는 별개다라는 주장은 또 논리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한번.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하고 예. 우리 영부인하고는 의상이 좀 다릅니다. 사실은 미국 대통령제 하에서 퍼스트 레이디는 거의 국정의 동반자 비슷해요. 예. 그리고 독자적인 비서실, 우리도 물론 부속실이 있습니다만 그 비서실의 위상과 기능도 좀 다르고 독자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수행하는 일정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자로서 예. 동반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이외에는 일종의 이제 봉사적 의미의 그런 활동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의 위상이나 그 공적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우리 그 김종혁 선배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아무런 공식적 지위도 없었고 또 이런 어떤 공적인 일에 나설 수 없는 그런 대통령의 아들들이 아니 그 YS 시절에 그 김현철 씨는 소통령으로까지 불렸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김현철 씨의 결재를 거쳐야 대통령의 결재가 올라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어떤 비공식적인 이 권력을 활용해서 호가호위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때문에 이거는 뭐 부인이냐 아들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역시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뭐 예. 마찬가지 말씀인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힐러리 자기 부인인 힐러리를 대통령이 되자마자 의료보험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앉혔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전 대통령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트럼프는 이방카와 사위를 고문으로 앉혀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회의에 다 참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인이냐 딸이냐 아들이냐 뭐 사위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권력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니까 뭐 이렇게 혈연 관계를 따져서 등급을 나누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짚어봐서 저희가 그냥 뭐 재미로 다루자는 게 아니고 절대 재미있는 주제들이 아니죠. 부인과 아들의 논란에서 짚어볼 텐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판단해야 될지 두 분의 그 판단의 기준과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먼저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얘기인데요. 배우자의 이력서로 잡았습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에 대해서 좀 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과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양수 선대위 대변인이 기자들과 나눈 얘기에 따르면 시간 오후 2시에 윤석열 후보가 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고 김건희 씨 이력서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긴박하게 결심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저 사과의 내용에서도 민주당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허위 이력서 오늘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김지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제목을 좀 좋게 단 거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제가 큰 건지 어떤 건지. 뭐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문제를 별거 아닌 문제, 마치 이력서를 쓰다가 기억의 착오에 의해서 내지는 일종의 이제 뭐 착각에 의해서 경력을 잘못 썼거나 혹은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부풀린 정도로 축소하려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묘하게 조국 전 장관 사건하고 여러 측면에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로 진학을 한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허위 경력을 통해서 또 그 허위 경력을 뒷받침하는 허위 재직 증명서로 보이는 아직 확증은 안 됐으니까 그런 증명서를 통해서 어떤 겸임 교원이나 시간 강사에 위촉이 됐다면 그 또한 그에 못지않은 부정이고 비리라고 할 수 있고 사문서 위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에 따라서 그런 어떤 불법 행위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마치 좀 전에 윤석열 후보 사과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확하지 않은 기재
라는 식으로 축소하려는 모습 자체가 저는 지금 국민의 분노를 더 사고 있다고 예. 보고요. 때문에 정확하게 사과할 거를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할 걸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법적 책임이나 이게 따른다면 책임을 지겠다라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당도 후보도 여전히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에 내로남불이 아니고 뭡니까? 예. 뭐 비슷한 논리일 텐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본인도 말씀을 했지만 공정과 상식의 어떤 아이콘이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위선, 거짓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맞서는 어떤 공정과 정의의 아이콘이었다고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만큼 그것이 마치 이제 그런 것들이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면 예. 국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저는 사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왜냐하면 이제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날짜 같은 것들이 2002년인데 왜 2004년부터 출범했는데 왜 2002년으로 돼 있느냐. 협회 게임산업협회 경력에 같은 대해서요. 경우. 그다음에 뭐 도장이 네모인데 왜 여긴 동그라미로 돼 있느냐. 김의겸 의원이 오늘 주장했죠.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혹시 이 서류 자체도 위조된 거 아니냐. 뭐 착오로 해서 날짜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확인되기 전에는 말하기가 굉장히 꺼려져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서류 자체가 위조가 됐다면 그것과 뭐 쓰는 데 있어서 뭘 좀 잘못 썼다라든가 혹은 뭐가 좀 잘못됐다는 거는 다 다른 차원의 문제여서 예. 그거는 제가 좀 그러면 봐야지 하나씩 끊어서 되겠어요. 여쭤보면 자 쓰는데 예를 들어서 2002년 원래 이제 2004년에 설립된 게임산업협회인데 2002년부터 이랬다. 그리고 기획이사 직함이 없는데 가끔 친하게 지낸 분들이 비상근 예를 들어서 이거 추정입니다. 뇌피셜인데 김건희 씨는 되게 잘하니까 우리 뭐 기획이사 감이야. 기획이사 역할이라고 보도 돼. 비상근 하지 뭐. 말로 이렇게 왔다. 그래 내가 기획이사 역할을 했어 라고 썼어요. 요 정도면 그냥 좀 심했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 약간 사과하고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옳지 않죠. 옳지 옳지 않은데 않지만. 분명히 옳지 않은데 사실은 저희 문화라는 게 예. 저희도 과거에 이제 누가 추천서 써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추천서가 원래대로 하자면 정말 저도 고백을 하건데 제가 이제 뭐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추천 써달라면 아는 분이 와서 써달라면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써주고 그랬어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추천서 자체에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추천서를 받고서 이 사람을 입사시켰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되면 이 추천서를 써준 사람에게 문제를 삼고 특히 아카데믹한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예. 학계 같은 경우는 심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느슨했던 게 사실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야 그것도 하나 안 써주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대충 막 써줬던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 정도가 아니면 추천서는 웬만하면 추천해주는 어지간하면 다 문화가 써주고 있었죠. 그리고 뭐 어지간하면 그런 부분들에서 관대하게 예를 들면 경력을 좀 뭐 이렇게 과장하거나 이런 네. 것들이 느슨하게 넘어갔던 게 이게 제가 잘 됐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거지만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그런 과거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러면 다르게 여쭤봐서 만약에 재직증명서를 당시 게임산업협회에 있던 사람 누구도 그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는데 이른바 표창장처럼 이 김건희 씨가 개인 PC에서 대충 뭐 재직증명서가 협회가 당시 조그맣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양식 같은 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건 가능성인데 PC에서 만약 만들었다면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그거는 가정의 모든 것이 가정의 가정이지만 가능성이 전제한 있는 질문이기 거니까요. 때문에 예. 그걸 제가 답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윤석열 후보가 결혼하기 훨씬 전인 20여 년 전의 일이 20년쯤 전이잖아요. 2002년이라고 하면. 재직증명서는 2007년에 이제 예.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이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냐는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논쟁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그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 그거는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그게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하고 좀 다른 점인데요. 조국 전 장관 사건 때는 조국 전 장관이 개입을 했어요. 그 과정에. 때문에 그게 장관 이전의 일일지라도 이거는 이제 장관으로서의 자격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게 된 거고요.
그러나 이 경우는 결혼도 하기 전이고 어쩌면 그때는 김건희 씨를 알지도 못할 모를 때고 때죠. 모르죠. 개입하지 예. 않았을 때입니다. 때문에 배우자의 이런 논란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국민들 앞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는 게 맞지. 그걸 가지고 대선 후보의 자격, 영부인의 자격을 따지던데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언제부터 영부인의 자격을 심사를 했습니까? 그건 좀 예. 온당치 않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논란도 그렇죠. 그것도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인이 된 아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부모한테 보고하지도 않을 거고 부모가 그걸 일일이 캐물으면 그것 정상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자격 문제로 서로를 공격하는 거는 저는 좀 그건 과하다고 보고 예. 다만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별거 아닌 문제로 어떻게 보면 좀 호도하고 그리고 축소하고 감싸고 은폐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건 문제다. 그거는 정직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안을 다루고 받아들이는 태도의 문제가 중요한 거다. 그렇죠. 지금 물론 좀 이제 아까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둘 다 연이어 계속 사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뒤에 좀 나올 텐데 사과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따지긴 뭐하지만 국민들이 이제 가족의 문제들을 보고 그건 국민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뭐 어떤 후보의 자격까지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두 분 다. 예. 아, 그거는 사실상은 예. 예를 들면 부인이 저랬으니까 뭐 아들이 그랬으니까 그럼 다 사퇴해라. 그러면 뭐 여기서 대선 정국에서 다른 사람 뽑아서 대통령 후보 다시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거죠. 예. 그냥 정치적인 공방일 뿐이니까 그건 아닌 것이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얼마나 더 그 뭐랄까 현명하게 그리고 정치 지도자답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는 있는 거죠. 예. 그런 논란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도 하나 더 짚어보면요. 김건희 씨의 건강보험료 논란이 민주당에서 제기됐습니다. 신고된 재산만 60억대 자산가인데 건보료는 월 7만 원을 냈다. 이건 이제 지역보험으로 내질 않고 직장보험에 그러니까 조그마한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에서 급여를 조금 받게끔 설정하면 직장보험료를 조금 낼 수 있죠. 그래서 월 7만 원만 냈다. 과거에 이제 이명박 씨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많은 글쎄요, 사람들이 뭐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꼼수라면 꼼수인데 예.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회사의 대표지만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기업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대표로서의 나의 임금은 작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임금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냈다라고 항변을 한다면 그 항변이 100%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60억 자산가 여기서 느껴지는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이런 걸 보면서 이 박탈감 같은 건 있는 거죠. 저런 꼼수를 써서까지 고작 보험료 한 30만 원 들려고 저렇게 사나 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은 감수해야 돼요. 그런 비난은. 예. 저는 그래서 이건 민주당에서 비난하는 것도 뭐 충분히 그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김건희 씨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기업이라는 게 그런 거지 대표이사지만 대표이사가 항상 급여를 물론 대표이사가 통상 급여가 많지만 예. 많이 받으라는 법이 있냐. 이게 내 기업이고 내가 운영하다 보니까 기업 운영을 위해서 임금을 작게 책정해서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낸 건데 이걸 가지고 비난하면 그건 과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논리도 그런 논리대로 성립한다고 저도 봅니다.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을 알고 있는데 보면 이제 뭐 조그마한 회사 정말 직원 한 10명 있는 회사 대표이사가 급여가 많으면 소득세도 많이 내기 때문에 대부분 적게 책정하고 비용은 이제 회사 비용으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저는 그건 좀 입장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그래요? 하는데요. 예. 예를 들면 코바나 컨텐츠가 예를 들면 그 자기 재산 내가 그런 돈을 안 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 의료보험을 안 내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아니잖아요. 오래된 회사고 그 공연 사업 같은 걸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문화부 쪽 출입해 보면 그런 데가 영세해요. 예. 영세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잘. 그러니까 흥행성이죠. 대박 나면 많이 벌고. 네, 뭐 대박 안될 그러니까 때는 나중에 이제 보면 잘 수익이 됐을 때는 또 적고. 2억 8천만 원까지 뭐 2억 얼마까지 받았는데 예. 연봉이 2,800만 원이라면 일반 어떤 회사원들보다도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는 좀 단정 힘들다고 짓긴 보거든요. 어렵다 이 예, 상황만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당연히 회사를 대표로 이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이 회사에 따라서 의료보험료를 내는 게 맞지. 나는 이 회사를 다니지만 예를 들면 나는 이거 아니고
여기 내 재산에 따라서 의료보험을 내겠다라는 게 가능한지 여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법적으로 그게. 예. 당연히 회사 다니는 사람은 직장 의보에 가입이 되죠. 직장 의보로 예. 가입이 되니까 그런 거고 60억 운운하는 것도 처음부터 60억이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하다가 유산을 상속받기도 하고 아니면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도 해서 한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60억 재산가가 그거 무슨 7만 원씩 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부러 그냥 어떻게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거는 오히려 그 오로지 이 건강보험료나 사회보험을 축소 면탈하기 위해서 건물관리회사, 그것도 1인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 용도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직접 비교 실제 하기는 좀 비즈니스를 어렵고 하도 이게 실제 회사니까요. 사업이 돌아갔으니까요.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뭐 이걸 끝까지 시비를 걸기보다는 그런 이제 이미지 효과를 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아무튼 지금 이 대선 전국에서 이 각각 논란을 빚고 있는 두 당이나 두 후보가 또 서로를 공격할 때 보면 정말 자기는 지고지순한 순백의 사람인 것처럼 맞아요. 상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데 이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남의 눈에 티끌은 요만한 거 하나까지 찾아가지고 문제 삼으면서 내 눈에 들보는 못 본다고 오히려 안 본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뭐 사실 그 카메라 뒷 얘기를 말씀드리면 어제도 이제 두 분이 어제 패널 두 분이 나오셔서 윤석열 선대위, 이재명 선대위에서 두 분이 나오셔서 열띤 토론을 했지만 스튜디오 나가셔서는 서로 부둥켜 안고 신세한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곤 했었습니다. 예. 아니, 본인들이 왜 신세한탄을 합니까? 두 분께 혼날 수 있겠는데 국민들이 신세한탄을 해야지. 예.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건강보험료 문제는 코바나 컨텐츠가 비즈니스를 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낮추려고 했다고 보기는 일단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실제 급여를 낮추는 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레스가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 급여를 낮추려고 했으면 나중에 왜 급여가 올라가요? 근데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렸잖아요. 아니, 그거에 2,800 논란이 받다가 있잖아요. 2억 8천을 받으니까 이런 비난이 나온 거죠. 예를 들면 수익이 뭐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것 같은데 예. 그거는 만약에 지금 면탈의 목적으로 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격을 맞아요. 낮췄어야지. 그러니까 그건 예,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건희 씨 얘기까지 해봤고요.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아들의 패로 했습니다. 여기서 패는 카드. 예. 웹툰 타짜에 나오던 웹툰이 아니죠. 드라마 좀 만화에 타짜에 나오던 그 패를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일부에서 이제 자금 출처 혹시 증여가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다. 대개 한 1,000만 원 이내를 잃은 것 같아요. 자금이라고 할 건 없고 이제 한 번에 뭐 몇십만 원씩 뭐 이렇게 찾아서 사이버머니라고 하나요? 사서 한 모양인데 하여튼 기간이 꽤 길고 그 사이에 잃은 게 1,0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전체적인 총평으로 들을 때 두 분께서는 일단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또 져야 되지만 사실 또 아들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대선 후보 아들의 상습 도박 혐의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가 일단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정무적으로 대응을 할까라는 생각과 판단 이전에 이 도박은 자칫하면 이건 질병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치료라는 표현을 굉장히 썼죠. 젊은데 저게 약간 중독적인 상황이라면 부모로서는 그 상황이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그런 당혹감과 걱정이 컸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변명하지 않고 즉각적인 사과하고 또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까지 지겠다 이렇게 밝힌 것 같고요. 그 아들의 아직 젊은데 장래를 생각해서도 이 문제는 뭐 감추거나 축소하거나 숨기거나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잘 판단했다고 보고 그리고 사과의 FM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태도하고 좀 대비되는 면이 있죠. 윤석열 후보는 마치 검사처럼 예. 따져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뭐 부인할 건 부인하고 이러겠다는 사과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오늘에서야 마지못해 사과를 했는데 아주 즉시 신속하게 사과를 하고 그에 따르는 후속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건 어쨌든 저는 저게 정석이고 잘했다고 봅니다. 그 뭐랄까 지금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저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부인이 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러면 남편이 할 제일 먼저의 일은 뭐예요? 자기 부인 감싸는 거잖아요. 아 그래? 그또 부인이 만약에 뭐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따라서 남편으로서 어땠을까? 또 아버지로서는 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 아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뭐 누구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서 저 두 후보에 대해서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후보의 경우도 부인의 이력서 논란, 재직증명서는 빼더라도 이력서 논란만 가지고 만약에 남편이 그냥 사인인 일반인인 관계라면 당신 말이야 이거 범죄야, 범죄 혐의가 짙어. 당신 반성해야 돼.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에 큰 단초가 아니 되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자기가 주장했던 게 좀 틀리면은 그러면 그 어떻게 평생 그 원망을 어떻게 들어요? 거죠. 아들의 경우도 만약에 이런 경우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너 사과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아버지로서는 또 다른 문제죠. 만약 대선 후보가 아니라면.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겪고 있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저도 이제 그런 한 자연인으로서 두 분에 대해서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근데 뭐 양쪽 다 상대방을 뭐 정말 죽도록 공격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상대방을 공격해서 내가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공격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면 본인들도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좀 예. 생각 좀 해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600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행정부의 수반인데다가 그러니까요. 수십만 군인의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 무게는 또 감당을 해야죠. 맞아요. 그건 감당해야 시킨 것도 돼요. 아니고 하겠다고 아은 거니까. 근데 오늘 이제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하면은 꼬투리를 잡힐 수가 있어요. 예. 왜냐면 은행 빚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 조금이 얼마인지 기준이 과연 조금을 얼마라고 하면 조금일까요? 예를 들면 이 액수가 후보는 조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조금이 아니야. 그러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1,000만 원 뭐 이렇게 액수를 특정을 했단 말이에요. 1,000만 원 이내에 이런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액수가 또 달라지면 예. 그것도 논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당장 야당에서는 야 그러면 그 액수 도대체 돈을 얼마를 잃은 거고 그 돈은 어디서 난 거야? 이런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부분에 특정해서 얘기를 한 것들은 논쟁이 될 수도 있다. 예. 근데 이제 본인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미 이게 이제 자백으로 인정이 돼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고 경기경찰청에 아마 입건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로 들어갔을 때 향후에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질 거라는 거를 모르지 않았을 거고 아마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상습성이 있다고 하면 뭐 그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다른 범죄 경력이 없다면 대부분 이제 벌금으로 끝나게 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그것까지 감수하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일단 뭐 아들 한 명에서 계속 이틀 연속 이재명 후보가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 논란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음모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김남국 의원의 주장인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제보받은 게 있는데요. 택시 기사님이 강남에서 손님을 한 명 태웠는데 그 손님이 윤석열 후보 캠프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 문제를 터뜨려갖고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거꾸로 사과하는 대신에 다른 사건, 여당의 후보의 어떤 새로운 의혹으로 이걸 덮으려고 했던 의도가 야당에게 있었던 것 아닌가.
예, 일단 음모가 있다. 음모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김남국 의원의 주장인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후보가 머리 숙여 사과했으면은 그걸로 입장이 정리된 거지. 저런 이제 뭐 불필요한 사족을 달 필요가 뭐가 있나 싶습니다. 저러면 후보가 했던 사과의 진정성이나 효과를 반감시켜요. 예. 그래서 저는 정무적으로 굉장히 서투른 그런 얘기를 라디오에 나와서 한 것 같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문제를 공격하는 건 대장동 이슈나 이런 걸 덮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다라는 반론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음모론이 또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계속 저는 이 끝이 없는 이 내로남불의 연속인 것 같고 후보가 저렇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모든 걸 다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과했으면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맞아요. 그 점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냥 끝나야 되는데 저런 식의 뭐 정확지도 않은 그런 사족을 달아가지고 오히려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어리석은 행동인 것 같아요. 전 김남국 의원이나 이수정 그 공동선대위원장 두 분 다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김남국 의원 주장대로 하자면 택시기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지금 그 택시기사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거짓을 얘기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혹시 거기에 무슨 녹취록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녹음이 돼 있다든가. 블랙박스들이 택시에 보통 있긴 한데. 그러면 그거를 예. 확보를 해서 그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든가요. 그리고 그 탄 사람의 신원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이 선대위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허세로 예를 들면 선거하다 보면 지방 저 아랫단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뭐 나 누구 위해서 선거하고 있어 하고 떠들며 다니면서 또 사람들한테 뭐 그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도대체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는 얘기고. 근데 택시에 만약 블랙박스가 있다면 김정일 센터장님 말씀대로 증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건 또 다른 그건 또 다른 사실은 얘기죠, 얘기가 그러면. 되죠. 그냥 음모론이 아닌. 그런 경우에도 이 사람 말한 사람이 누구냐가 논란이 될 텐데 예. 그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것도 없이 택시 운전기사가 그렇게 얘기했대더라라는 거를 적어도 공당에 그 소통 단장을 맡고 온라인 있는 소통 분이 단장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저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고 마찬가지로 이수정 그 교수죠, 이분. 예.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윤석열 제가 선대위. 그것이 알고 싶다를 20년 했다. 뭐 그런 추적 프로를 20년 해서 대충 흐름이 보이더라. 아니 뭐 나쁜 얘기는 무슨 점장이도 아니고 그 우리도 언론사에 몇십 년 계셨죠. 그럼 예. 이제 대충 보면 다 보입니까? 보이긴 하는데 그냥 술자리에서 얘기하고 말지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만큼 근거가 없죠. 아, 그걸 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더구나 지금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어떤 일들이 터졌는데 그 터진 일을 이것이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음모론으로 덮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김남국 의원이 또 이걸 덮은 건 이번에 나온 건 이걸 덮기 위해서다. 예.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빈곤의 악순환도 아니고. 일단 대선 후보 본인이 진심이 되면서 사과하는데 한쪽에서 사실은 이거 음모야 우리가 당했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말씀대로 사과가 퇴색되죠. 그렇죠. 또 본인에게 불리한 프레임이 계속 논쟁이 붙고 음모야 하면서 계속 나오니까 프레임 전략상으로도 굳이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두 분이 말씀하실 때 나왔던 게 이 사과의 태도였는데 다음 주제는 이 사과의 기술에 대해서 볼 텐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점은 인정한다 하면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뭐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알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대선 후보들의 사과를 봤는데요. 마지막 주제는 사과의 기술입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바로바로 사과를 했고요. 사실 또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사과한 건가? 뭐 나오면 그냥 바로 사과하는 건가? 이런 문제 제기도 가능하고요. 대신 윤석열 후보는 이게 뭐 처음에는 이게 뭔 잘못이냐? 이렇게 해서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었고요. 하지만 사실 확인을 해서 따져서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사과하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사과부터 보도록 하죠.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사과하겠다고 했고요. 이양수 대변인의 추가된 브리핑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자가 자 사실 확인이 된 부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어서 사과한 부분은 뭐고 그다음에 이런 초래한 상황 자체에 사과한 부분은 뭐냐 구분해서 물으니까 이양수 대변인이 아직 명확히 그걸 구분할 수는 없고 일단 사실이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분도 사과하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2의 개사과다 이런 논란이 나올 것 같아요. 걔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옛다 사과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사과하라니까 한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살면서 별로 사과 같은 걸 안 해보고 살아오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분이 이제 뭐 30년 가까이 검사를 했으니까 대한민국의 과거의 검사라는 직업은 갑중의 갑이었잖아요. 누구한테 머리 숙이고 사과할 일 없고. 그리고 지금 말로는 사과하는데 태도는 별로 사과하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런 면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저는 윤석열 후보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국민들 앞에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사과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여전히 사실은 다른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을 끼쳤기 때문에 사과한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데 있다고 얘기를 할 거라면 정말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야죠. 어떤 건 사실이 아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재직증명서에 대해서 명쾌한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재직증명서를 봤다는 사람도 없고 발급했다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김건희 씨를 안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게임산업협회든 그 이전에 전신이었던 게임산업연합회에서든. 그럼 도대체 그 재직증명서 어디서 나온 거냐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렇게 검사처럼 이 앞뒤 따지고 선후 따지고 이 흑백을 다 따져가지고 사과를 할 거라면 그럼 그렇게 하든가. 사실 본인의 지금 그 심정은 마음은 거기에 가 있으면서 입으로만 말로만 사과한다고 하면 그 사과가 과연 국민들한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겠냐. 그런 면에서 제2의 개사과라는 논란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일단 말씀하신 재직증명서에 대해서는 오늘 브리핑에서 오래돼서 사실 확인이 쉽지 않았다라는 게 선대 입장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해왔던 직업이라는 것들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를 들면 기자 오래 한 사람은 나름대로의 또 그런 양식이 있고 정치인도 그렇고 뭐 여러 그 반응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저분도 이제 평생 20몇 년, 26년인가요? 그 검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팩트 관련돼서는 법률가니까 이게 팩트를 내가 확실히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섣불리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저어하는 듯한 그런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정치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정치적으로는 누가 얘기한 대로 뭐 그냥 무조건 납작 엎드려라 뭐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옆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이 그 딴 거 하지 말고 무조건 얘기하세요. 그 늦었어요. 빨리 해야 되고 토 달지 말고 진정성 있게 그렇게 보이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취재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에 격앙돼서 막 사과했잖아요. 아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시간 항상 같은 자리에요. 막 이럴 때 그 선대 쪽에서 바로 후보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해주셔야 되고 엄청나게 설득해서 오후에 누그러진 사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말할 거 없이 예를 들면 저희가 누구 대변인을 정확히 두든가 해서 확실히 이거를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된 부분까지는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이랬고 저랬다라는 걸 밝힌 다음에 혹은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고백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하면서 사과를 하면 그게 조금 더 뭐랄까 이 사태를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은 드는데 뭐 본인들도 고민 많겠죠. 그래서 그건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내막을 잘 몰라서 그냥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꺼려지긴 해요. 지금 뭐 보면은 아쉬우니까 일단 뭐라고 하니까 선거를 앞두고 정확히는 표가 아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진정성이 안 보인다면. 그리고 눈에 띄는 말은 국민들이 제게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제 가족들,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력서 문제에서 일부 틀린 것들은 확인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설립협회나 기획이사라는 직함, 그러니까 협회 설립연도 이런 건 명확히 틀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이 엄정함이 기존의 엄정함과는 다르지 않나. 내로남불 논란은 계속 있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건 뭐 그런 비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김건희 씨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를 기억을 더듬기도 하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도 생각해 볼 것이고 저도 한 20년 전에 어떤 서류에 대해서 만약에 뭐 물어본다면 제가 뭐 해외 연수 갈 때 그때 뭐 막 써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썼는지 사실 저는 기억은 안 나요. 그리고 그때 누구를 만나서 그걸 부탁을 했었지 이런 생각도 잘 기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는 물론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 공방이 오가니까 빨리빨리 해답을 내놓는 게 좋은데 해답을 그냥 내놨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면 또 더 그냥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두드려 맞고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곡차곡 무엇이 문제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그런 해명을 내놓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 일단 진정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사과도 너무 즉각 사과하니까 이게 정무적으로는 사실 이게 전략적으로는 맞는 판단인데 역시 또 이 때문에 진정성이 안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뭐 자판기 사과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렇게 즉각적으로 토달지 않고 바로 사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남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그게 다 큰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부모가 다 감시할 수도 없고 다 따라다닐 수도 없고 저게 뭐 이재명 후보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냐. 어쨌든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까지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저거 가지고 뭐 더 이상 가타부타 시시비비 해야 되겠느냐. 근데 이런 여론이 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여론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저는 아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사과했다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뭐 검사물이 덜 빠지고 아까 앞서 하셨던 말씀대로라면 정치인이 덜 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의 스타일대로 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두 분의 스타일, 정치인 스타일, 그다음에 뭐 오래 정치했던 분의 스타일이고 한 분은 아직까지 이제 그 정치에 익숙하지 못한 분의 어떤 스타일인데 뭐 글쎄 그 뭐 판단은 국민들이 내리실 거죠. 예. 오늘 두 후보의 이제 최근 있었던 사과를 비교한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을 잠깐 제작진이 보여준다면 지금 영상에서 이렇게 딱 멈추는데 사실은 각도가 비교된 사진이 있는데 지금 저 사진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각도가 조금 미약하다. 그래서 진정성이 덜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재명 후보의 각도는 조금 과하다라고 해서 너무 빠르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정치권에 있었던 얘기를 모아봤습니다. 강정 아나운서의 썰픽입니다.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3위부터 보시죠. 안철수는 정상.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정년의 꿈입니다. 최근 불거진 여야 두 주요 대선 후보의 가족 논란 탓인지 두 후보 모두 정상이 아니라 혼란스럽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사이트의 주인장 홍 의원은 안철수는 정상이다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안철수 후보와는 사이가 좀 좋아 보이는 홍 의원, 이러다 두 분이 한 팀이 되는 건 아니겠죠? 2위 보죠. 당대표로서 환장하겠다. 어디 당대표인지 헷갈리시죠? 바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당대표로서는 좀 환장하겠습니다. 보수 진영이 굉장히 오만했던 건 사실입니다. 구조적인 어떤 변동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정신은 차려야 된다. 최근 국민의힘 상황을 지켜보는 솔직한 심정을 전하면서 당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리 보시죠. 시민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어제 발표한 공약입니다. 모든 시민에게 시민 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겠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하므로 거의 시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입니다.
시민 평생 소득을 약속한 시무보 100만 원을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강정 아나운서의 썰픽 들었는데요. 박원석 의원님부터 네. 하나를 픽해 주시면. 일단 뭐 정의당이나 심상정 후보가 내놓은 업데이트된 복지국가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위소득이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복지제도 하에서. 지금 이제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 1인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58만 원인데 그거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한 30%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중위소득이 한 50% 정도로 올리겠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게 그러면 모든 국민들한테 다 100만 원 준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계층에 한해서 1인 가구일 경우에 100만 원, 4인 가구면 한 263만 원 정도 됩니다. 가구 단위로 설계를 하겠다는 거고. 저는 절반이 한 중위소득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50%가 아니고 중위소득인 그 앞서 말씀하신 200만 원을 못 받는 가구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소득하고의 차이점이 굉장히 큰데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동일한 금액을 다 주겠다. 그건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기존 복지 체계하고 충돌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거는 기왕에 있는 그 소득보장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 EITC, 그다음에 자활급여 이런 제도를 통합하고 대상을 좀 늘리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른바 이제 음해소득세라고 하는데요. 그 음해소득세의 비전을 정의당이 갖고 있던 복지국가 비전에 통합시켜서 이런 새로운 어떤 소득보장 비전을 제안한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뭐 월 생계 지원하는 게 있고, 그래서 뭐 근로소득 장려세제 통합하고 이거에서 총액이 월 100이 되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 픽해 주시면 또. 저는 뭐 당대표로서 환장하겠다가 뭐 올바른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저 코멘트 하기 전에 사실은 왜 지지도가 이렇게 엎치락 떨어졌습니까 하니까 평론가적 입장에서는 뭐 이러한 이유로 해서 지금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분석을 그러나 당대표로서는 환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뭐 이렇게 재미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는 뭐 당대표로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환장하시겠지만 이 선거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도 사실은 환장하겠다. 그래서 좀 잘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말씀은 국민의힘에게만 이제 잘해달라는 건 아니죠? 아니죠. 전체 모두 여야 다 대선 여야 모두 아까처럼 무슨 이게 무슨 상대방이 기획수사니 뭐니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인간으로서 다 이런 부분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뭐 이런 것도 좀 그런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 환장하지 않게 좀 정치 좀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듣는 핑클 노래네요. 자, 추워진 날씨인데 뉴스 썰기는 더 뜨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결국에는 실용적으로 정책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정치를 한다는 사람은 뭐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가릴 거 없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표가 그쪽에 훨씬 많습니다. 자, 왠지 어색한 그들의 위치로 잡아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색하다는 말씀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서로 상대방이 내놓을 듯한 정책을 각자 주장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어요? 그 전에 일단 하도 이제 여야 모두 가족 얘기가 나오니까 뉴스 썰기에서는 좀 정책을 썰어본다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정치 구도를 나눠보면 민주당은 조금 중도나 개혁, 진보에 가깝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보수에 가깝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이 양측 후보들의 주장을 보면 주로 경제 문제,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구별법과 마녀 끝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이재명 후보입니다. 지금
양도세,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그러니까 양도세 세금을 무겁게 매기자라는 거를 좀 한시적으로 밀어주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양도세 중과는 지금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보수적인 색채가 진한 의제입니다.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서 더 찬성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자, 일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다라는 지적은 같은 여당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해법으로 내놓은 정책이 지금 많이 오른쪽으로 가 있다, 이런 해석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는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다주택자를 그 투기의 관점에서 보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투기의 결과로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세금으로 환수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자라는 건데요. 이거를 유예해 주겠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하면 거래 자체가 끊겨서 부동산 공급이 안 된다. 양도세 중과를 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극명하게 입장이 갈리는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유예해주자, 한시적으로 면제해주자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풀어주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1년 정도만 바꿔보자. 이렇게 하면 공급 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라고 사실상 국민의힘과 비슷한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걸 줄 알았으면 왜 이제 하느냐, 믿을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한번 논의하자. 사실상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는 셈이죠. 뭐 어쨌든 보수 쪽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 사안이죠. 자,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최근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사실 살펴보면 기존의 국민의힘 입장과 보수의 색채가 강했던 당에서 입장과는 상반되는 그런 이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동이사제,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경영에 좀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해주자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진보의 어떤 상징적인 이슈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보수나 또는 재계, 경제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그러니까 노동 문제 아주 논쟁적인 문제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제였죠. 한국노총을 만나서 찬성하겠다 얘기를 했었고, 어제는 반대로 기업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동이사제는 시대 흐름과 함께 가는 게 맞다. 일단 공공부문부터 추진을 해보고 하면서 좀 판단을 해봅시다라고 오히려 경제계를 설득을 했다라는 거죠, 윤 후보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이걸 계속 찬성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자, 노동이사제 찬성을 환영한다. 당장 12월에 처리하자. 아주 이렇게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사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들은 많겠지만 저희가 지금 색채가 강한 걸 일부러 가져오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면 다주택자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걸 유예한다거나 뭐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한다는 거. 그동안 사실 보수와 진보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민감한 이슈였는데 여야 후보들이 서로의 진영의 제안들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인 거죠. 뭐 왜 그러느냐? 일단은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뭐 과감한 행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사람 다 사실상 그 이념의 어떤 경직성보다는 이념에 대한 좀 유연한 입장을 보여왔어요. 자,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실용을 좀 많이 강조했고, 자, 윤석열 후보는 중도 확장을 좀 많이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정강 정책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도 있었고 지금 나온 게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게다가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 두 후보가 많이 박빙구도이지 않습니까? 거의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선 하루 전날까지도 누가 될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 전략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또 가족 이슈 같은 논란은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변수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둘 다 표심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정체성을 바꾼다면 그것도 너무 쉽게 여태까지 가져왔던 보수와 진영이 이끌어왔던 정체성을 쉽게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비판 나오죠. 어디서? 바로 내부에서 그런 반발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진영에서 이거 이상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반발이 나오고 또 민주당 안에 어떤 선명성이 강한 의원들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장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박수현 수석. 자, 부동산 시장 이제나 겨우 안정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양도세에 무겁게 매기는 거를 하지 말자라는 주장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펼쳤습니다. 자, 반면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죠, 윤 후보가. 자, 이에 대해서 재계,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내 보수 성향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는데, 자, 나경원 전 의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동이사 제 도입은 기득권 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이다. 윤석열 후보에게 유감이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야 모두 가족 논란이 지금 불거지면서 역대 최대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좀 이성대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정책이 실종됐다 보니까 이렇게 정책들을 짚어주는 뉴스 썰기가 얼마나 유익한지 참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저희가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네요. 그런가요? 네, 괜찮아요. 전 뻔뻔하니까요. 자, 두 번째 썰기 바로 보죠. 자, 두 번째 준비한 자료 바로 이겁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미성년이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문제 해결에 아버지의 그 힘이 좀 개입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졌던 게 사실은 훨씬 더 논란을 키웠던 면이 있고요. 자, 왜 내 아들을 사과받은 장제원. 자, 어쨌든 방금 전에 가족 논란보다 정책 얘기에 집중하자라고 정리를 해봤는데 이 문제는 사실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이 불거지면서 장제원 의원의 아들 사례가 이제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가만히 있던 장제원 의원이 불똥을 맞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장제원 의원 이른바 윤핵관으로 그 찍히면서 표적이 되면서 사실상 지금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야가 이번 논란을 가지고 서로 입맛대로 장제원 의원을 활용하고 있다. 이제 이런 정면이 나오는 거예요. 당장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재명 후보자 적어도 우리 국민이 장제원 의원에게 요구했던 수준과 동일한 조치와 상응하는 처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그 아들 논란의 장제원 의원, 그래서 캠프의 비서실장을 사퇴하고 또 선대위에서 공식 직함도 맞지 않고 뭐 하방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아들 논란 때문에. 자, 그러자 반면 여당에서는 케이스가 다르다. 자, 대선 후보와 그 선대위 캠프의 비서실장이 급이 같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 자, 권인숙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 의원의 경우에는 아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힘이 반복적으로 개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백을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장 의원은 아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회의원이라는 그 힘을 소위 말해 아빠 백을 썼으니 그건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권 그런 의원은. 주장인 겁니다. 뭐 네. 실제로 2019년이었죠. 장 의원의 아들 장영준 씨가 음주운전 당시에 그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이 있었고요. 또 올해 초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현행범 체포됐을 때 불구속 수사를 받았거든요.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혹시 아빠 찬스를 쓴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인 어떤 위법, 불법 행위 뒤에 아버지라는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하지만 장 의원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부인을 했고 실제로 확인된 사례도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도 분명히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인숙 의원의 발언이 장 의원이 볼 때는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 의원의 발언은 이재명 후보를 비호하기 위한 날조된 발언이다. 제 아들 문제에 있어 나는 장제원 의원은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로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권인숙 의원이 사과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권인숙 의원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내가 잘 몰랐다. 생방송 중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 단정적으로 발언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필 사인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뭐 조건 달지 않고 깔끔하게 잘못을 인정한 어떻게 보면 사과의 정석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 이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된 거죠. 깔끔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공교롭게도 오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2차 공판일이라서 장 의원이 좀 더 예민한 순간이고 더 발끈했던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족 문제로 바람잘 날 없는 대선판입니다. 참 정말 씁쓸합니다. 이성대 뉴스 절기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제를 짚어주는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3,900만 명이라는 가입자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가입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 보험사들이 큰 폭의 적자를 보면서 내년 실손보험료를 최대 20%포인트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손보험료 인상은 갱신 주기에 따라 반영되는 거라서 가입자에 따라서 체감 인상률이 다를 수 있는데요.
얼마나 그리고 또 왜 오를 수밖에 없는 건지 그 배경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권 평론가께서는 실손보험 가입하셨죠?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상 안내문 받아보신 거예요? 저는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실손이다 보니까 사실 5년마다 갱신되거든요. 저는 아직 갱신할 때가 아니라서 아직 저는 뭐 알람 문자라든지 고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이 인상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인상할 거니까 알고 있어라. 왜 그러냐면 이제 15일 전에는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보험업계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올리려면 지금 이제는 가입자들에게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올릴 거니까 알고 있어라고 이렇게 고지 문자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자의 시기와 또 갱신 주기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률이 다르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네. 자, 지금 보니까 4개의 세대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특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자기의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아마 보험 증권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보험을 가입을 했는지. 구실손이 있는데요. 2009년 9월 이전에 이제 가입했던 보험을 우리가 구실손이라 얘기하는데 특징이 자기 부담금이 0원입니다. 그리고 갱신이 5년이에요. 한 1년에서 5년 사이인데 대부분 5년이거든요. 굉장히 좋았네요. 굉장히 좋죠. 보장 상품도 좋고. 두 번째가 이제는 2세대 실손이 바로 표준화 실손인데 이게 왜 표준화냐면 말 그대로 그 전까지는 상품이 표준화되지 않다 보니까 가입 회사마다 보장 내용이 다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 2세대 실손이라기에는 이 표준화 실손은 표준화가 됐거든요.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자기 부담금이 처음 생깁니다. 이게 10에서 한 20% 자기 부담이 생기고 또 특징적인 게 이제 갱신이 3년으로 짧아졌죠. 이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신실손이라 얘기하는 3세대 실손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는 17년 4월부터 21년도 올해 6월까지만 출시된 상품인데요. 이게 자기 부담금이 30%,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죠. 그다음에 갱신이 이때부터 1년으로 돼버렸죠. 그러니까 1년마다 이제 갱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4세대 실손보험이 있는데 올해 7월부터 새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는 자기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30%까지 자기 부담금이 있고 이것도 갱신이 1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보험을 이제 드시는 분들은 지금은 다 4세대 실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장 내용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좀 쭉 세대를 살펴봤는데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챙겨보셔야 할 게 자, 보험료 인상되면 그러면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세대가 누구일까? 네. 사실 가장 최신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가장 타격을 받는 세대 어떤 보험이냐면 1세대와 그러니까 2세대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요? 구실손 보험과 먼저 표준화 실손인데 이제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사실 보장 내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손해율이 좀 심한 보험이 1세대와 2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요번에 한 20% 올려야 돼라고 나오는 게 사실 보면 이제 1세대 보험과 2세대 보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율 때문이라도 사실 이제 보험료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세대 구실손 같은 경우에는 갱신이 5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3% 정도 올랐는데 13%가 이제는 매년 오르게 됩니다. 이게 5년치가 쌓여서 한꺼번에 사실 5년 한꺼번에 오르거든요. 피부로 느끼기에 체감하기에 굉장히 많이 오른 느낌이 것처럼 들거든요. 느껴지겠죠. 네, 그래서 보통은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고지를 받으신 분들, 문자를 받으셨을 때 깜짝 놀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5년치가 한꺼번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거의 체감수로는 한 2배 정도 오른 느낌?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최신 세대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예 그냥 이 가격으로 가입하니까 그런가 맞습니다. 보다 했는데 1세대에 나는 좀 저렴하게 가입했는데 갑자기 왔는데 이게 뭐야? 맞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가입자 입장에서 5년 인상률이 한 번에 반영되는 1세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자, 원래 10만 원을 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연평균 13.4%씩 올렸다고 하면은 이번에 갱신을 하면 18만 7천 원 정도. 네. 8만 7천 원이 쑥 오르다 보니까 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야? 라고 느끼실 수 있다. 저보다 이거잖아요. 실제로 가면은 8만 7천보다 더 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 사실 보험료를 오른다는 게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률이 높을수록 사실 이제 체감하는 그러니까 보험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나이가 많은 구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 나이가 많은데 나는 보험이 구실손이야 이러신 분들은 사실 뭐 요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거의 2배 이상의 퍼센테이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인상이 이렇게 크신 분들은 차라리 그냥 새로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4세대 실손이 나온 이후에 정부나 아니면 보험 회사들은요, 이제는 4세대 실보험으로 갈아타세요라고 안내를 했어요. 그러니까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요. 과거에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4세 실손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보험을 없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헷갈리시죠. 내가 그러면 4세대로 갈지 아니면 기존 보험을 갖고 있을지 헷갈리실 텐데 뭐 팁을 드리자면 내가 앞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나이대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건강 상태라면 이제 구실손을 계속적으로 옛날 보험을 갖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저처럼 제가 젊은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젊고 청년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병원 갈 일이 없다라고 본다 그러면 구실손은 워낙 보험료가 많다 보니까 차라리 4세대 실손으로 갖고 가는 거. 그래서 상황마다 사실 다르다라는 게 이제 팩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약간 보험 얘기하다 보니까 보험을 마치 판매하는 것처럼 약간 방송이 흘러가고 있지만 네. 중요한 장점과 단점 또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짚어드리고 있는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지난해도 사실은 인상을 했었어요. 네. 그때도 사실 막 이렇게 많이 오른다라고 해서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했었는데 올해가 또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네. 그거에 대한 사실 보험사들의 뒷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적자가 역대 최대치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뜯어보면 손해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근 자료를 갖고 왔는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세대 실손이 이제 손해율의 140%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냥 100원을 받고 140원을 지불한 거거든요. 그럼 40원씩 계속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사실 이제 적자가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으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사실 뭐 회사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는 하고 있고요. 법정 최고 한 25%까지 올릴 수 있는데 그냥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렇죠.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네. 제재가 들어가죠.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12% 정도는 이제는 올릴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입자, 보험사, 의료계로 이제 이해관계자를 정리해 보면은 네. 애초에 이제 보험사가 적자 보는 구조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차트에 보시면은 이제 4가지 차트로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적자 키운 원인들이 다 맞거든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 쇼핑이라고 그냥 비급여 항목을 내가 굳이 찾아다니면서 네, 일부에 가신 그런 분도 분들이 있고요.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의료계도 과잉 진료라는 부분이 있고요. 보험업계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을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사실 특히 구실손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보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만들어 놨고 금융당국도 무리한 가격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안 올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튀어오르게 되는 보험료율이 이런 부분도 사실 4가지 측면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의료계 반대에 막혀서 건강보험 시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를 네.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 수가랑 좀 관련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문재인 케어를 하고 난 다음에 병원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던 게 병원 수가가 너무 낮다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비급여 항목을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면서 사실 과잉 진료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심평원에서 그걸 이제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이제 관리 자체가 못 해줬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비판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백내장 수술이 좀 맞아요. 문제였는데 이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도 심평원에서 어디까지가 백내장 수술의 가이드라인이냐 이런 것들을 좀 지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사실 아직 이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제는 의료계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보험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래서 금융감독원장과 보험사 대표들이 만나서 이걸 네.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제 업계 의견은 이제 20% 가까이 올리겠다는데 반영을 해서 이제 평균 15%포인트 정도 인상한다라고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이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다음 주쯤 이제 발표 나올 거라고 얘기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보험회사가 고지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 말, 그러니까 다음 주쯤에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서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 연도에 이제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갱신이 다가오신 분들은 내가 정확하게 얼마가 오르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시장의 반발이라든지 소비자들의 반발이 좀 나올 수 있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실손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차 보험료를 좀 내리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 이어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